예, 저 방금 소개받은 그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입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희는 그 9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벌써 올해 25주년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탄생을 할 때 민주노총하고도 상당히 그때부터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회운동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이제 출범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90년대 한창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정보화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운동도 뭔가 정보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사회운동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노총은 이제 홈페이지보다는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나우누리라는 이제 PC통신망의 CUG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죠. 거기 있는 자료를 저희 이제 진보넷에서 운영하는 이제 참세상이라는 그 BBS 이 PC통신망이죠. 이쪽으로 그 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진보넷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정보연대 싱이라는 당시 좀 뭐랄까 이 대학교 기반 이제 이 사회 단체에 있었는데 아마 96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그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한국에서 아마 그 몇 번째 그러니까 안 되게 이제 빠르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그 사회운동의 독립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사회운동 단체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정보인권 운동을 해왔습니다. 뭐 인터넷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공유, 뭐 이런 정보인권 운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그 빅테크 이슈하고 인공지능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인정보 이 처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회운동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인권단체 교육을 했어요. 그런 개인정보 교육을 했고 그 전해는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권단체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있잖아요. 민주노총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있을 텐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그런 실제 이제 각 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권단체들은 상근자가 1명인 단체들도 있고 그런 소규모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뭐 큰 데는 수만 명의 그런 회원 정보, 후원자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두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많거든요. 여전히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링크가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근데 물론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체에서 뭐 이제 회사처럼 뭐 이용자에 대한 뭐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없어도 되는데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요 상근 활동가들에 대한 그 사무처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그 일반 이용자,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것도 개인정보 당연히 수집하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민주노총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하시잖아요. 민주노총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를 수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고 언제까지 보관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해놓은 것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정보 정책이죠. 외국에서는 그냥 프라이버시 팔러시 뭐 이렇게 하죠. 요거를 이제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있는 회사도 있지만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있고, 국가로 보면 시민의 개인정보가 있고, 회사로 보면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있을 텐데, 사실 국가의 어떤 시민에 대한 개인정보나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받은 반면에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별로 지금까지 인식을 못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제도 있고, 사실 여기서 연관이 돼서 그 노동 감시 문제, 회사에서 노동 감시 문제도 연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영역마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전부터 그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이라고 이제 그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그 다시 갱신된 가이드라인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해와서 이런 감시 장치에 의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지문 인식기, 출퇴근 주문 인식기 이런 걸 설치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혹은 CCTV를 설치한다, 내부 모니터링용으로.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 노동자의 어떤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제 큰 그 파트가 있는데, 우선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보인권이란 뭐냐, 개인정보 자율권 결정권이란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보인권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2000년대 초반에 그 정교조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이제 교육 쪽에서 사용하는 네이스라고 있죠. 정부는 이제 나이스라고 읽는, 저희는 이제 네이스라고 읽었거든요. 이 네이스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언론에서도 정보인권 개념이 많이 사용됐죠. 근데 이제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되게 폭넓은 의미입니다. 정보사회 인권이라는 의미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그 중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폭넓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고, 프라이버시권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혹은 이 퍼스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프라이버시는 꼭 개인정보 현대 사회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혼자 있을 권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 어떤 범죄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개인의. 그 사적인 어떤 집 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범죄 수사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공익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막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영장을 이제 요구하도록 한 거죠.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통신을 하게 돼요. 근데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감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비밀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장이 되고, 정보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정보를 알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불리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나에 대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정보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을 했어요. 헌법에는 그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예, 국내에서 그런 이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에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없지는 않았어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뭐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었는데,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그런 법률은 2011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거는요. 사실 우리가 개인정보 하면 어떨 때는 되게 민감하다가 어떨 때는 사실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고 뭐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진짜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면 개인정보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스팸 문자, 스팸 메일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제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그런 스팸 메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피싱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왜 사람들이 바보같이 피싱에 넘어갈까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어떤 경찰서에서 전화한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 광주에 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아, 진짜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유출된 내 개인정보를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방식으로 나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피싱 같은 데 넘어가서 돈을 입금하라는 대로 입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죠. 혹은 생명이나 신체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유함의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90년대 지종파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백화점 고객 명단이 유출돼서 그 사람들이 타깃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실제 이제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 경우고, 그리고 주민번호가 이제 원래 변경이 안 되고 지금도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번호 이 개선 운동을 해서 이제 변경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가정폭력이나 뭐 성폭력 이런 어떤 피해자들이 계속 가해자로부터 어떤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정보들이 아무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떤 그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가,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죠.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였었죠. 그때 사퇴했잖아요. 왜냐면 혼외자 아들 뭐 이런 논란이 발생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어디선가 유출이 됐겠죠. 근데 그때 네이스,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정보가 유출이 되긴 했는데, 사실 네이스에서 바로 유출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이스 싸움을 하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투쟁이 없었다면 그냥 어떤 정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쉽게 어떤 시스템,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법적 분쟁들, 그래서 뭐 이혼 소송을 하면 먼저 이제 상대방의 개인정보부터 내가 모르는, 부부간에도 모르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별.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되게 신선했던 게 해외에서는 처음에 입사 지원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것도 묻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고도화되죠. 이제 개인의 개인정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이름, 연락처,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개인정보가 어디인가에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기지국에 이 근처에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죠. 우리가 버스 타고 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앱을 사용할 때, 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 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나 행동에 대한 통제, 우리가 이제 타겟 광고라고 하죠. 그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외 사이트에 가도 국내 광고가 나와요. 해외 사이트에 가도 그 광고가 막 따라오잖아요. 제가 필리핀 여행 한번 검색을 했더니 계속 어디를 가든 그 필리핀 여행 광고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업 광고만 있습니까? 정치 광고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유출된 그런 개인 정보들이 예전에 이제 미 대선에서 그 트럼프가 나온 선거에서 그 사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사람들한테 뭐 트럼프 지지해주세요, 힐러리 지지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일 것 같다, 힐러리 지지자일 것 같으면 어차피 트럼프 지지하라고 해봤자 안 하거든요. 그냥 힐러리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타겟해서 그 설득하는 그런 어떤 광고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물론 과거에도 뭐 어느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이런 뭐 분석은 했겠지만 점점 더 개인의 어떤 관심사,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미세하게 타겟팅한 그런 정치 광고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빅테크 같은 것도 이건 단순히 어떤 공정 거래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감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추적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아까 실시간으로 내 인식과, 그러니까 내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전혀 그런 인식 없이 내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개인 정보 침해 위협은 더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거든요. 수십억 건, 수천만 건 최소한 이런 데이터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통신사가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데 사용하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데 애초에 수집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연구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2차, 3차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죠. 개인정보, 우리가 누구나 개인정보가 뭔지 알 것 같지만 개인정보가 뭐냐, 사실 이 자체가 되게 논란거리입니다. 법상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별 가능하다. A인지 B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누가 오병일 이렇게 바로 얘기 안 하고 저기 서대문에 사무실에 있는 정보인권 단체의 어떤 대표다. 딱 이렇게 우회적으로 몇 가지 정보 조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 정보라는 거죠. 되게 이런 개인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몇 가지 어떤 단서들을 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라고 어떤 개인 정보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개인 정보는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농문편에 나온 건데, 뭐 일반 정보, 가족 정보, 도대체 종류가 많죠. 이런 정보들이 다 개인 정보고요. 자, 이제 개인 정보가 모호하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이것도 개인 정보일까요? IP 주소. 그다음에 여러분 휴대전화에 IMEI,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개인 정보일까요? 네, 개인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IMEI 정보를 본다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휴대전화 회사는 그것만 있으면 그게 누군지 알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이제 도박판을 단속을 했어요. 누가 꼰질러 가지고. 그랬더니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냥 그 소소한 그런 도박판이었던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그거를 고발을 했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기 뒷번호 1, 2, 3, 4인 사람이 했다. 아예 이제 누군지는 안 알려주고 대충 그렇게 이제 얼버무린 거예요. 근데 안 거죠. 누가 했는지.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은 그게 뭐 개인정보냐. 뒷자리 1, 2, 3, 4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법원은 개인정보다. 물론 그냥 1, 2, 3, 4, 뒷자리 1, 2, 3, 4 이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번호를 가진 사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그 뭐죠? 그 포인트 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얼마 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걸로 식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 번호로 등록이 돼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번호 같은 경우도 누가 딱 보면서 아 저기 자동차 번호 어떤 자동차 번호인 사람이 저기서 불법 유턴을 했다. 고발을 했어요. 뭐 그게 개인정보가 아닙니까? 개인정보죠. 그거 다 알 텐데 그것만 하면. 저는 누군지 모르죠. 저는 모르더라도 그 경찰이나 뭐 운전면허 공단 이런 데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가명 정보는 어떤 거를 이제 가명 처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오병이를 홍길동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조금 이렇게 그 없애서 이 식별성을 약화시키지만 그래도 다시 이거를 오병일은 홍길동으로 바꿨어 이런 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본 정보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안전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아까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활용하려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수천만 건 어떻게 동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데 우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우리가 가명 처리해서 안전하게 활용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게 가명정보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명정보가 원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아예 근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예요. 아까 개인정보 개념에 제일 아래 게 가명정보거든요. 그것도 개인정보다라고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개인을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자동차 번호만 갖고 나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개인정보인 것처럼 누군가는 식별할 수 있거든요. 가명정보를 갖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인데 완전히 식별할 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익명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거죠. 통계가 있으면 원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통계 값으로부터 누구를 추정하지는 못하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기업들은 자꾸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히려고 하죠. 그래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예. 그래서 뭐가 개인정보냐?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이 회색 영역이 있고 이 개인정보로서 규정이 안 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가명 처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가명 처리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기록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분의 이름까지는 필요 없다. 이랬을 때 가명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가명 처리가 이름이나 연락처를 합쳐서 이렇게 암호화 시켜놓는 거예요. 예. 암호화를 시키면 김철수와 이영희, 저 A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저기 지번이 있잖아요. 지번을 알면 누군지 딱 특정이 되잖아요. 지번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식별 개개인들을 딱 콕 집어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되 A와 B와 C는 다르다라는 거는 남겨놓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명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냐? 자, 이거예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업무가 목적이 아니면 사실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니에요. 개인정보긴 한데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친구들 관리하잖아요. 전화번호 관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 그것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긴 한데 뭐 여기에 이렇게 잠깐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혹은 내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받는데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들어요. 이것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거기서 휘발돼서 없어져요. 이러면 그건 개인정보 파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 파일은 일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업무가 목적이면 아니다.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하든 아니면 그 실제 개인정보 처리는 저기 회원관리 프로그램 담당하는 그 업체가 해요. 이래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하든 어쨌든 그거를 책임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 단체의 회원 정보를 혹은 조합원 정보를 그 전문 업체가 관리한다. 이러면 그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일종의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위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전히 우리 단체예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당연히 민주노총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고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도 개인정보 처리자고 심지어 개인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자일 수 있죠. 개인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를 주로 규율하지만 딱 예외가 있어요. 개인정보, 예를 들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실제 개인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개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취급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급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개인정보 처리자고 그 안에서 고용이 돼서 개인정보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 취급자인데 이 취급자가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죠? 내가 업무상 알게 된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원칙이 되게 이제 공자님 말씀 같지만 사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사실 원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는 기본 원칙이 개인정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수집했는데 개인정보 그냥 필요해서 수집했어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그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그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 외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야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 관리를 하는데 주소가 필요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필요하지? 우리가 우편물을 회원들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필요하구나. 혹은 연락처가 필요한가? 전화번호가 필요한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가 필요한가? 다 필요한가?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처리 목적이 뭐냐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민주노총 내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하다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뭔지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그게 이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뭐 연관된 거예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왜냐면 개인정보는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보시는 게 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실 때 동의 받잖아요.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동의를 안 받고도 수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뭐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 주민번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부에 이제 강의 나가시면. 근데 그거는 그 단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그 원천 징수를 하려면 그걸 받아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린이집에서 CCTV 요새 다 설치하거든요. 영유아 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CCTV도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그죠? 이게 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수집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 동의가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수집을 하는 겁니다. 혹은 법령상 의무 준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기관이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이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 사실 공공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 수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택배를 보내는 택배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나 주소 제공하는데 동의 안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약을 이행하려면 당연히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정당한 이익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모호한 겁니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 주체의 침해되는 권리, 제한되는 권리를 이익 형량에서 정당한 이익이 더 클 때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맵에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에서 이 그 길거리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찍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 얼굴 나오거든요. 다 동의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근데 이제 블러 처리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데 다 동의받기 일일이 힘들고 적당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면 이제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혹은 어디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다 동의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데 이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건 쓸데없이 어떤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한 이익이 그건 없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촬영 대상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근데 동의를 받았는데 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 2, 3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법한 수집, 동의, 법률, 계약, 정당한 이익, 또 하나 있다면 아주 긴급한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이 되는 막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개인정보 동의 받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알아야 될 거죠.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그렇습니다. 민감정보는 이것도 법에 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법만은 아니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이러면 시행령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근데 민감정보가 뭐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민감하지? 요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민감정보입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디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감 정보예요. 그다음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근데 여기는 건강 의료 정보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성정체성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라든지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 그다음에 생체 인식 정보. 생체 인식 정보는
이제 지문, 홍채, 뭐 그 뭐죠? 정맥 인식 요새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얼굴 인식도 있어요, 점점. 근데 사진도 생체 정보, 인식 정보냐? 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체 인식 정보가 그냥 이 생체 정보 자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이미지 보셨죠? 얼굴도 이런 막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인식하는 거는 이 주요 포인트를 갖고 이 거리가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된 거를 말합니다. 지문도 이 지문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문 자체가 아니고 이 지문 인식을 가능하기 위해서 처리한 어떤 그런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근데 이 지문이 있어야 그 지문을 인식하기 위한 처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문을 수집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지문 인식기 도입을 한다. 당연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민감 정보입니다. 인권 단체도 그렇고 아마 노동조합도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장애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민감 정보일 수 있거든요. 성소수자인지 이런 정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요새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 많으니까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 민주노총에서도 사업상 뭐 수집을 할 때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고유식별 번호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주민등록번호는요 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주민번호 수집이 옛날부터 워낙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아예 법에 있을 때만 수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까지는 아니고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그래서 주민번호를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때 동의 받았어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항상 법의 근거가 있는지 이걸 수집할 수 있는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웬만하면 법의 근거가 없으면 수집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냥 편의상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생년월일, 성별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편의상 수집을 해야지 동의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아동의 개인정보. 활동하시다 보면 혹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권단체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만 14세,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7세, 18세도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동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령을 체크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연히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아동이네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아예 아동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키즈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동을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사회단체나 여기서도 아예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동임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제3자 제공과 위탁,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제3자 제공은 제가 아니라 저쪽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거예요. 위탁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택배를 보내는데 당연히 택배 회사에 수신자의 개인 정보를 보내야 돼요. 주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름이랑. 근데 이거는 저를 위한 거지 택배 회사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택배 회사는 택배를 한 다음에 그거 삭제를 해야 돼요. 개인 정보를. 근데 이제 제3자 제공이면 예를 들면 통신사가 영화관과 제휴를 해가지고 통신사의 고객의 개인 정보를 영화 어떤 관에 넘긴다. 이러면 그거는 영화관을 위한 거거든요. 그 이용자가 영화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위탁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동의 받을 때 우리가 여기에 위탁합니다 라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탁이 훨씬 규제가 적죠. 예. 동의는 제3자 제공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민주노총에서 뭘 그냥 이거를 처리해줘 라고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쪽에 넘기는 거면 제3자 제공입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예,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의를 받을 때 그쪽은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수집 목적이 뭐고, 얼마나 보관할 거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거고, 내가 수집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가 있는데 목적 외 처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건 뭐 그냥 동의를 받은 경우니까. 그 다음에 또 법률에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법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이익.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5, 6, 7, 8, 9는 이제 공공기관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철도노조 파업을 했을 때 2010년이었나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경찰이 그 조합원하고 그 심지어 가족들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 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제3자 제공이거든요. 그죠? 근데 줬어요. 준 근거는 요게 근거가 있는 거죠.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위헌이 났어요. 그때 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제공을 한 거는 위헌이다.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공을 했다. 행위 자체는 위헌으로 났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안 내린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 일반 업체들이 이게 경찰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제공 여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법 자체가 좀 아예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고요. 민간 업체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 업체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 뭐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당연히 줄 필요 없죠. 민간 업체나 민간 단체들한테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더 약하게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슈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문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일회적으로 전화로 아까 상담하고 삭제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이 아니니까 별도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고 이걸 기록에 남겨놓는다. 그럼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의를 받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서면으로만 받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인터넷 가입할 때도 서면으로 받는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쓰는 방식도 있고
녹음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구두로 녹음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녹음을 안 해놨다고 동의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입증을 하기가 힘들겠죠. 내가 동의 받았어 라는 거를 입증하기는 힘들겠죠. 그 다음에 민감 정보가 수집될 때 당연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할 경우에는 가명 처리해도 가명 처리했으니까 이제 이건 동의 안 받아도 되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담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남기고 그냥 A씨, B씨 뭐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이거 개인정보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A씨, B씨로 바꿔주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상담 내용을 계속 우리 단체에 뭔가 이제 뭐랄까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분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어떠한 토론회 참석자 파악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행사 참석자 파악을 위해서, 혹은 서명운동 할 때 개인정보 받으시죠. 다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됩니다. 수집 목적, 그게 이거예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되고, 하지만 동의를 거부하시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를 거부하시면 행사에 참여하시기 힘듭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근데 뭐 일단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니 굳이 동의 안 하셔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제공 안 하셔도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지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내용을 쓰라는 거고요. 민감정보 당연히 별도 동의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형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모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강좌 진행을 위해 이름, 소속,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며 뭐 이거는 일주일 후에 뭐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강제를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형식은 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토론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겠네 하면서 그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고 계속 이메일을, 우리 홍보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후에 삭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삭제해야 돼요. 근데 남겨놓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으면 돼요. 예. 앞으로 계속 홍보 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동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분에 한해서 계속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원래 기업들도 광고 목적, 그러니까 판촉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또 받도록 하고 있어요.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광고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홍보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업으로 치면 홍보, 광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알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실 그때그때 삭제 안 하시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냥 행사 끝난 다음에 끝이지 뭘 그걸 하나하나 개인정보 처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고, 최소한 날 잡아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날 잡아서 불필요한 이미 수집 그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삭제하자, 이런 거고요. 이건 좀 긴데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민주노총은 사용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까 타겟 광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외부 활동에 가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야놀자 앱을 켰구나, 배달의 민족 사용했구나, 뭐 한겨레 사이트 방문했구나. 이거는 페이스북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한겨레 사이트 방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겨레만은 아닙니다. 옆에 배너 광고가 뜨잖아요. 이게 한겨레가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구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메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광고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단말기에 PC나 핸드폰에 쿠키라는 걸 숨겨놔요. 이런 추적 장치,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한겨레가 메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면 페이스북에 그런 쿠키가 한겨레 신문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혹은 광고를 안 하는 그냥 이런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메타나 구글에 그 쿠키가 있어요. 왜 있냐? 여기서는 그런 걸 설치하면 홈페이지 분석 도구를 제공해 주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이 뭐 몇십 대가 많은지, 40대가 많은지, 20대가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서울 사람이 많은지, 경기도 사람이 많은지, 이거 알고 싶잖아요. 이런 어떤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 광고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나 구글은 자기네 플랫폼 밖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통해서 타겟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타겟 광고가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쿠팡에도 배너가 있을까, 쿠팡에도 메타가 똑같이 광고를 한다. 이러면 내가 한겨레를 가든 메타를 가든 그 쿠팡을 가든 혹은 저 해외 어디 사이트를 가든 똑같은 광고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르거든요. 뭔가 이상한 광고가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해외 혹시 유럽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내가 처음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처음 방문하면 뭐가 쓱 뜹니다. 뜨면서 쿠키 동의하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거기서는 다 동의를 받고 거부를 할 건지 동의를 할 건지 아니면 각 개별적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동의를 안 받아요. 근데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민주노총은 쿠키를 안 쓰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요런 제3자 쿠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게 아니라 그런 광고를 위한 다른 업체의 쿠키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쓰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런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맞춤형 광고 안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 뭐가 개인정보이고 아닌가 이게 애매한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이버는 이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로그인하고 사용할 때와 로그인 안 하고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로그인하고 사용하면 당연히 내 개인정보죠. 그죠? 근데 로그인 안 하고 사용해도 내 쿠키 정보가 수집이 되거든요. 쿠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 두 개를 매칭시키지 않는다. 로그인 했을 때의 내 행태 정보와 로그인 안 하고 사용했을 때의 행태 정보를 매칭시키지는 않는다. 아까 구글이나 메타는 매칭을 시켜요. 내가 로그인 했든 안 했든. 네이버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네이버 홈페이지 가면 내가 맞춤형 광고 허용 여부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종의 약간 거부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식별을 안 하는데 거부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 식별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로그인 안 하면 내가 오병일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B와 다른 A라는 건 알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인 정보인데 현재까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어떤 이건 개인 정보로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그냥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쿠키 수집 동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쿠키를 동의할 수도 있고 쿠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블랙라이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조선일보 한번 해본 거거든요. 따따따 조선.com 이렇게 주소를 치면 트래커, 그러니까 추적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조선일보는 44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97개의 제3자 쿠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비영리 단체도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개인정보 우리나라 이제 사실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정보 주체의 권리는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감독기구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감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활용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도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단 정책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국민신문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이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전에 한번 해석을 받아보는 거죠.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침해되는 어떤 관행이 있었다. 물론 이거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업체의 어떤 문제 제기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개 다 해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분쟁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회사가 우리 분쟁 조정 안 할래라고 거부를 하면 이건 효과는 없습니다.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는 없는데 그냥 뭐 소송으로 안 가고 그냥 알았어 우리 해결해 줄게라고 우리 분쟁 합의할게라고 하면 분쟁 조정위원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지금은 거의 1년도 넘게 걸려요. 뭐 처리하는데. 네, 그래서 별로 아직까지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이후에는 좀 모르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는 예를 들면 조합원 다른 노조 같은 경우 조합원 정보를 수집하면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있어야 되고 마치 이제 단체들 같으면은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혹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다르잖아요. 수집하는 항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없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혹시 예를 들면 이제 탄압의 수단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1천만 원 먹으면 되게 이제 타격이 크죠. 예. 그래서 비영리 단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거고요. 되게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지침이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다음에 저희도 인권재단 사람하고 이런 인권단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 권고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인데요. 말 그대로 보안입니다. 예, 이건 뭐 자세히 다루기는 힘들고 보안 조치는 개인정보든 아니든 필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보안은 항상 위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위협이 크면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금고가 예를 들면 그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보안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로 1,000만 원짜리 금고를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보안에 투자할 거냐는 얼마만큼 내가 보호받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 위협이 얼마나 큰지, 사실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개인정보만 하더라도 어쨌든 안전성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 조치도 있고 관리적 조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접근 권한은 분리를 해놔야 된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책을 세우는 거는 관리적 조치죠. 물리적 조치도 있어요. 물리적 조치는 뭐 보안 자료는 별도의 어떤 뭐 자물쇠가 있는 그런 금고에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내부 관리 계획, 접근 권한 관리. 접근 권한 관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회원 정보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회원 담당자만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접근 통제, 뭐 개인 정보를 다음에 아까 필요한 거, 주민번호 같은 거 암호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속 기록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뭐 악성 프로그램 방지할 수 있는 뭐 백신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관리용 단말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거, PC도 보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세하게 보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대부분 쓰시죠. 텔레그램 들어가실 때 암호화 조치 하셨나요? 예, 뭐 그런 것들. 왜냐면 텔레그램 여러분 압수수색 당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그죠?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당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게 다 털려요. 예를 들면 지메일, 그죠?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게 이제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 안전 장치를 하는 것들, 뭐 물리적인 안전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 이게 이제 3가지 단계로 있어요. 근데 10만 명 이상, 그다음에 100만 명 이상, 민주노총에는 10만 명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 여기는 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니까 10만 명 이상, 1만 명 이상의 그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은 유형 2. 근데 뭐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지침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하시든 아니면 외부의 전문 뭐 업체를 사용을 하시든 이런 보안 조치를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 인권단체 같은 경우도 아예 밖에 이제 전문 회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뭐 보안 조치나 접근 제한 뭐 이런 것들을 그 업체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근데 뭐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구글 독스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일단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